자, 그럼 양명학을 볼게요. 이 양명학은 이제 그 관념적인 주장을 비판하고 행동을 이제 강조하고 사회적 개혁을 주장하기 때문에 이 막부에서 상당히 경계했던 사상이거든요. 그래서 이 양명의 특징은 이제 지행합의를 강조하고요. 이때 지행합의라는 것은 이때 우리가 이제 양명학 지행합의면 수양을 강조하잖아요. 양지. 근데 여기에서 일본의 양명학은 이 지행합의는 실천을 강조해. 그래서 그 당시 현실의 모순을 개혁하는 혁신성을 띠고 있어요. 그러니까 내면의 수양이 아니라 여기는 외면의 그 사회적 모순을 개혁하는 데 초점을 맞추는 게 그 지행합의 뜻이에요. 일본에서는. 자, 그래서 현실 사회를 비판하고 모순점을 개혁하는 혁신사상이 많이 내포되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반체적 학자들이 다수 포진되어 있었다. 그러니까 대표적인 게 이제 아까 그 오시오의 난 있죠? 그 오시오의 난에 오시오 헤이아치드, 이런 사람들이 대표적인 사람이고, 뭐 요시다 소인. 요시다 소인은 여러분들 이제 알다시피 그 막고 말기 때 그 뭐냐면 활동했던 사람으로서 우리가 알고 있는 메이지 유신의 주역들 있죠? 그 사람들이 이제 그 사람들이 요시다 소인의 다 제자들이에요. 예. 그래서 상당히 이제 반체제적인 어떤 성격을 갖고 있다. 그래서 그 외에도 나가의 도주, 구마자 반자, 유에 쇼세츠 등등등등 여러 양명학자들이 존재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고학이 있는데 이 고학이라는 것은 그 예전의 예전의 유교로 돌아가자. 그러니까 주제학이나 양명학은 원시 예전의 공자 맹자 때 유학이 아니라 후대에 재해석된 유학이다. 그래서 이런 유학은 제대로 된 유학이 아니다. 그러면서 주제 해석의 의의를 제기하면서 예전에 공자 맹자 시대 때 춘추 전국 시대 때 유학으로 원시 유학으로 돌아가자. 그래서 육종을 통해서 사설을 다시 해석하는 그런 운동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이 과정에서 이제 뭐냐면 춘추 전국 시대 때 바탕으로 해서 사회적 형상을 바탕으로 해서 해석을 하다 보면 어떻게 했어요? 그 시대가 어떤 사학인지 파악을 해야 되겠죠. 그 과정에서 이제 청의 고중학이나 이런 것들 방법을 받아들여서 학문의 객관성, 실용성 이런 것들을 이제 강조하게 되고요. 그리고 이제 정치와 사회 문제에도 관심을 갖고 인간성도 존중한다. 그래서 종교의 주제학적 유학이 원래 유학의 뜻을 접어줬다. 그래서 춘추 전국 시대 때 고대 유학으로 돌아가면서 그 고대 유학의 원시 유학의 원래 뜻을 연구하는 과정에서 실증적이나 객관성을 강조하고 그리고 정치 사회적 문제에 또 관심을 가지게 됐다. 그래서 이제 그때 대표적인 이제 그 사람이 오규쇼다이라는 사람이 있어. 그 오규쇼다이는 그 정약용이 이제 노노 고궁주에 이제 소개했던 사람인데 이 사람은 이제 도덕적 수용보다는 유교의 도덕적 수용보다는 그 성이 만든 사회제도를 실현하는 데 있다. 그러니까 제도를 제대로 만들어야지 사람들에게 수양만 강조하면 안 된다는 거죠. 양명학이나 성리학처럼. 그래서 이제 사회개혁 같은 거, 예전의 제도를 바탕으로 해서 이 제도개혁을 통해서 그 당시 공자가, 맹자가 제도개혁을 통해서 뭔가 새로운 세상을 만들려고 했던 거지, 뭔가 수양이나 도덕적인 이런 것들 통해서 새로운 세상을 만든 게 아니다. 당연히 지금도 뭐겠어.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 이런 식의 말이 나오겠죠.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제 그 고학에 대해서 살펴봤는데, 고학을 좀 헷갈리는 게 뭐냐면, 나중에 국학하고 헷갈리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고학하고 국학은 다른 거예요. 고학은 예전에 유학으로 돌아가자는 거고, 국학은, 그조차도, 아까 이제 주제학, 양명학, 고학조차도 유교라는 건 중국 거잖아. 그러니까 중국 걸 이런 중국의 유학을 배척하고 그 자기 나라의 고유 학문을 연구하자는 거야. 이게 이제 국학이에요. 예. 그러니까 이거 유교하고 상관없는 거예요. 예. 오히려 유교와 배타적인 거야. 대립적인 거고. 자, 그 다음에 이제 뒤에 넘어가서 정치사상과 이제 학문의 발달에서 이제 보면 국학이 나와요. 국학. 국학은 이 나라 국자죠. 그래서 이제 일본 고유의 학문이에요. 앞에 이제 설명한 주제학이나 성리학이나 고학은 유학과 관련된 거고, 이건 국학은 일본 고유의 학문을 이제 강조하는 것이 국학인데, 자, 국학의 그 내용을 이제 보면요. 막판 체제가 동요하는 가운데 국학이라는 새로운 학문이 정착이 되고, 그 다음에 신토 사상, 그러니까
그다음에 일본사 영국의 자극을 받기 시작해요. 그 특징은 뭐냐면 외대 사상의 영향을 받기 이전에 고대인들, 그러니까 이제 이때 외대 사상은 그 유교나 그 불교 같은 거죠. 불교 사상을 영향을 받기 전에 고대 일본인들 사상으로 돌아가자. 그래서 거기에서 일본 것을 추구하자. 일본 정신을 추구하자. 그래서 유교, 불교, 도교 도입 이전에 일본인들 정신을 규명할 필요가 있겠다. 그러면 요때 시기가 어느 시기야? 야마토 시기죠. 예. 그래서 야마토의 정신을 강조해. 얘는 혼이나 야마토 정신을 되게 강조했다. 그래서 이제 주로 이제 뭘 연구하냐면 여기에서는 일본 고유의 것을 연구하다는 가정에서 뭘 연구하겠어요? 그 당시 이제 일본석이라든지 고사기, 만엽집 이런 것들을 연구하게 돼요. 그래서 이런 걸 통해서 뭐냐면 일본의 고유한 것들 찾아내려고요. 자, 이 여러 국학자 중에 제일 유명한 사람이 누구냐면 모토노 노리나가라는 사람이 있어요. 예. 그래서 모토노 노리나가를 강조하면서 이제 모토노 노리나가가 뭘 강조하냐면 고사기에 있는 이제 신그대로도를 강조하고 그 다음에 겐지 모노가타리 아시죠? 예. 그래서 이제 겐지 모노노 아래 이것들을 강조해. 이걸 이제 뭐 일본의 혼이라고 해요. 일본의 혼. 그래서 이제 그 일본의 혼이었던 그 야마토 정신으로 다시 돌아가자. 그래서 겐지 모노가타리나 그 다음에 이런 그 고사기에 있는 신그대로도와 모노노 아와라는 그것을 야마토 정신으로 파악하고 이걸 중국 사상을 버리고 그 야마토 정신으로 돌아가자. 이걸 이제 표현하는 걸 하혼이라고 하죠. 하혼. 하혼은 야마토 정신이야. 이건 어디야 되지? 개항후에 하혼 양지 아시죠? 그래서 하혼 양지에서 야마토 정신이란 말, 하혼이란 말은 요게 들어간 거야. 예. 자, 하여튼 이것도 고사기를 연구해서 이제 고사기 줄을 갖다 붙이면서 이제 그 뭐냐면 고전 연구를 대성했다. 그래서 그 모토노 노리나가는 좀 기억을 해두세요. 이 사람이 그 의사 출신이에요. 예, 소아과 의사 출신인데,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있고, 그 영향은 종황양이론에 영향을 주죠. 아까 이제 그 설명 안 했지만 청황제를 강조하면서 막부 이전에 청황제를 강조하면서 메이지 시위의 국가 신도에 또 영향을 준다. 이렇게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난학을 보죠. 난학은 이제 또 양학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이제 그 난학이라는 것은 네덜란드 학문이지만 크게 보면 이제 난학을 통해서 서양의 학문이 같이 들어왔기 때문에 양학이라고 해요. 예. 그래서 네덜란드 학문만 받아들인 게 아니라 네덜란드에서 번역된 독일어나 영국, 프랑스 이런 학문도 같이 받아들인 거죠. 그래서 넓은 범위에서 양학이 난다. 그래서 에도 시대 때는 그 네덜란드로 쓰여진 책을 통해서 이루어진 그 서양 학문들이 연구됐고, 그래서 이제 이 난학, 그래서 그 당시 하란이라고 불렸던 그 네덜란드 학문을 연구하게 되죠. 그래서 이제 난학은 이제 연구하는 과정에서 제일 어려운 게 뭐냐면 언어의 언어. 네, 네덜란드어를 알아야 되는데 문제는 지금처럼 뭐 사전이 발달됐고 인터넷이 있어갖고 검색해갖고 일일이 알려주는 게 아니었죠. 그러니까 하나부터 끝까지 뭐죠? 다 자기가 연구를 해야 돼. 그래서 처음에는 어떻게 출발했냐면 그 네덜란드 연구를 할 때, 난학을 연구할 때 되게 실용적인 부분부터 시작했거든요. 의학서나 기술서. 그래서 의학서 중에 해체신서라는 게 있어요. 원래 그 해체신서는 원래 원책은 독일어 책이 원래 독일어 의학서적인데 이걸 네덜란드어로 번역돼가지고 그 입수를 했어. 근데 이걸 이제 번역하는 과정에서 상당히 어려움을 겪게 돼요. 왜냐면 언어를 모르니까. 그래서 그 당시 이제 해체신서를 번역하는 과정에서 그 일종의 스토리를 이제 구성을 한 거야. 그러면서 번역하면서 하나 번역하면서 그냥 그 뜻을 알아가는 거야. 사전을 같이 만들었어요. 그게 한 단어를 아예 아무 백지 상태에서 하다 보니까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번역하다 보니까 처음에는 되게 힘들었죠. 한 장 한 장 아는 게 일주일 이상 걸린 거야. 근데 일단 그걸 알고 나서니까 문법 구조가 좀 알게 되고 그러면서 어느 정도 이제 어떻게 기하구수 빨라지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이 해체신서를 뭐냐면 번역하는 시간이 한 4년? 그래서 4년 걸렸다고요. 그래서 그 해체신서는 일종의 뭐냐면 인체 해부도 있죠. 인체 해부도를 모사한 것을 번역한 거예요. 그래서 해체신서가 최초로 뭐냐면 그 번역서다. 그래서 상당히 의미가 있는데 스키타 겐파고가 이제
번역했다고요. 그래놓고 하나 번역해 놓으니까 그거부터는 번역이 쉽죠. 왜냐면 해체 신서에서 나온 대로 단어의 의미나 문법 뜻 같은 거 어느 정도 깔아놓은 베이스 상태에서 뭐죠? 또 들어와가지고 다른 사람이 번역하니까 그 기준 자료를 인용할 수 있잖아요. 자, 그래갖고 요때 이제 일본식 조어들이 많이 들어오게 돼요. 뭐 계몽이니 이성이니 뭐 합리적이나 이런 말들은 원래 한자에 없었던 건데 이 번역하는 과정에서 나온 거죠. 뭐뭐 우리가 적자 붙은 거 있죠. 정밀 뭐 합리적, 낭만적 이것도 일본식 다 조어야. 예. 그래서 예전에 국어 선생님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자기는 적자, 뭐뭐 적 붙는 거 싫어한대. 그래서 일본 애들이 이제 그때 들어오는 거라고. 그래서 싫어한데, 그래서 따지면 우리가 쓰는 언어 중에 이성이니 합리니 낭만이니 그런 말도 다 일본식 좋으니까 없애야 되잖아. 그 좀 약간 모순적인 것 같아. 제 생각은. 결과는 합리적인 정신이 발달되면서 세국체제 비판적인 사고를 형성했다. 그런데 이제 막부라든지 다이모드는 이 난학을 도입을 했지만 난학에 뭐만 받아들이려고 했죠? 실용적인 지식과 군사 기술만 초점을 맞췄죠. 예. 그렇지만 그 과정에서 합리정신도 같이 도와서 세국체제 비판적 사고가 형성됐다. 자, 문해를 보면 이제 존익 문화가 발달됐고 통속적이고 서민적이고 남녀 예정이 주요 소재를 냈고 그 다음에 가미가타 지역 그래서 이제 오사카나 그 다음에 교토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전개됐는데 그래서 이제 존익의 생활과 감정을 반영했고 하이카이 일본식 문화 이런 것도 있고 뭐 가부키는 이제 여러분 다 아시죠? 예, 가부키 그 다음에 이런 것도 있다. 원래 가부키는 이제 성인 남성들만 출연하는 그 연극이에요. 거기 여자들이 나오는 건 여자들은 이제 그 여장한 남자들이죠. 예. 그래서 가부키 배우들이 상당히 인기 스타였나 봐요, 그 당시. 그래갖고 그 당시 우키우에다가 갖고 이제 목판화가 있었는데 거기에 가부키에 나와 있는 배우들 많이 그렸다고 해요. 자, 뭐 이런 것도 있었다. 그 다음에 이제 미술 보면 우키우에 정도는 외워두셔야죠. 우키우에는 일종의 판화예요, 목판화. 예. 그래갖고 회화 같은 경우에는 일일이 다 그려야 되잖아요. 하나하나. 근데 이 목판화는 찍는 거죠. 대량으로 생산돼. 그러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소비할 수 있는 거야. 대중적이죠. 예. 그래서 이제 우키요에 같은 풍속화도 유행했는데 이 우키요에가 이제 왜 서양까지 알려졌냐면 에도 시대 때 이제 도자기를 많이 생산했어. 예전에 한번 얘기했지만 그 아리타 도자기 아시죠? 임진할 때 조선 도자기 기술로부터 받은 그 아리따 도자기를 많이 생산했는데 그 당시 명청 교책이나 이렇게 혼란기에 중국 시장에 도자기 시장에서 중국 도자기가 이제 없어지고 일본 도자기가 유독을 많이 갔거든요. 도자기가 이제 가는 도중에 파손될 위험이 있다 보니까 지금도 그렇지만 뭘로 싸죠? 종이로 쌀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때 이제 우키요에가 풍속화가 그렇게 싼 값에 갖다 팔렸으니까 이면지로 도자기를 쌌나 봐. 그런데 이제 그 당시 이제 서양에서는 도자기보다는 그 포장지가 마음에 드는 거야. 우키요에가. 그러면서 그 당시 유럽에 큰 영향을 줬다 그래요. 그래서 유럽의 이제 고우 같은 사람은 일본의 우키요에를 본 또 습작을 많이 남겼고 그 다음에 또 자기 그림 속에 우키요의 그림도 같이 집어넣었다고 해요. 오마주죠, 일종의. 예. 그래갖고 우키요에가 이제 그 당시 인상파에 큰 영향을 줬다. 그래서 이제 우키요에 정도만 기억을 좀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여러 소설 작품이라든지 등등등 있는데 시험 문제 안 나왔으니까 가감히 뺐고 그 다음에 이제 문호 개방과 이제 메이지 유신부터 볼게요. 자, 요 부분도 이제 에도 막부 때 말기, 그러니까 페리 내양부터 1853년부터 해서 그 다음 메이준시까지 이 1868년 기간 동안 그 사이에 관련된 여러 가지 일련의 정치적 사건과 조약들이 시험 문제에 자주 나오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도 좀 기억을 해두세요. 예. 자, 그러면 먼저 보면 자, 페리의 내양을 볼게요. 자, 페리가 언제 내양했죠? 1853년에 내양을 했죠. 그래서 미국의 동인도 함대 사령관이었던 페리가
군함을 타고 그 에도만 입구에 들어와요. 그래서 이제 에도만 입구에 우라가에 내항하면서 미국 대통령 국서를 전달하는데 그때 이제 사용했던 외교 방식이 포함 외교죠. 포함 외교라는 건 뭐냐면 흑선이라는 건 이제 흑선부터 설명할게요. 흑선은 철제선이야. 그러니까 예전에 우리나라 이제 그 정근대 시대 때는 아시아에서는 뭘 사용했어요? 목선을 사용했잖아요. 근데 서양 같은 경우에는 이미 이제 뭐냐면 18세기 넘어가면서 철제선을 사용해. 철기선은 거기 이제 뭐냐 증기선 해갖고 이제 석탄을 돌려가지고 사용되죠. 자, 그러니까 이제 이들 보니까 이 흑선을 보니까 겁을 먹은 거야. 왜냐면 그 거품이 그 뭐냐면 흑선 텐치즈를 도로도 이렇게 치르다 보니까 이게 흑선이라 부르는데 이걸 흑선이 보는데 이게 몰랐던 게 아니에요. 이게 군함이 무섭다는 걸 얘들 알고 있어. 왜 알고 있냐면 아편 전쟁 때 영국한테 중국이 깨졌다는 걸 알게 되는 거죠. 예. 그러니까 이제 흑선이 오니까 얘들이 겁을 먹게 된 거지. 거기다가 흑선에서 뭐야? 대포를 이제 뻥뻥 쏴대는 거죠. 이 대포라는 것도 지금처럼 그 자격탈 터지는 대포 있죠. 하얗게. 예전에는 터지는 대포가 아니었잖아요. 그냥 막대기나 이런 것들 날리는 거지. 자, 그러니까 겁을 먹고 이제 미국 대통령 국서를 전달하니까 마크에 수용해요. 그래서 이제 패디가 1년 후에 다시 오겠다. 그리고 1년 후에 다시 와갖고 미국과 하친 조약을 맺게 되죠. 일본과 미국과 하친 조약을 맺게 되는데 이게 이제 그 뭐냐면 미일 하친 조약이에요. 자, 이 미일 하친 조약의 내용을 보면 일단 포유선을 구조해주고 식품이나 연료나 식수 등을 공급하고 그래서 영사관을 주재하고요. 두 개의 계양을 하죠. 그래서 이제 시모다와 하코다타를 계양하고 그다음 일반적인 체육대를 인정하는 그런 것들을 하게 되죠. 자, 그래서 이제 있고 근데 이 조약 내용이 좀 약간 미국이 좀 마음에 안 들었나 봐. 그래가지고 좀 더 이걸 다시 좀 확대시키자 계양을 그래갖고 이제 그 당시 미국의 영사였던 타운제드 해리스가 그 제한적 개방 대신에 통상의 자유를 주장하게 되고 마크와 이제 협상을 하게 돼요. 그럼 마크가 협상을 하면 그냥 자기들이 알아서 하면 되는데 이때 특이하게 좀 이상하게 청왕에게 직결을 요청해. 그러니까 형식상 청왕이 인정해달라. 칙서를 내려라. 근데 청왕이 거부해버린 거야. 자, 근데 거부함에도 불구하고 뭐냐면 그 당시 막부의 그 다이도. 막부는 이제 그 다이도는 뭐냐면 막부의 임시 지역이에요. 원래는 처음에 노준이라고 있죠. 노주가 이제 최고 행정관이지만 위기 시대는 다이도를 둬갖고 이제 이 사람이 정권을 행사하는데 이 다이도 이나우스케가 청왕이 거부하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통상적인 조율을 강행한 거야. 그러니까 이걸 본 양이론자들은 어떤 생각을 갖게 됐어요? 청왕 무시했다. 그러면서 뭐가 되는 거야? 이게 종합론과 연결되면서 탐학 운동으로 이제 바뀌게 되죠. 예. 그래서 이제 막부의 건의를 도전하는 그 예전에 한번 시험 문제 나왔어요. 예. 이건 좀 기억을 해두시고요. 자, 그러면 통상조약 내용을 보면 이건 기본적으로 불평등 조약이죠. 그래갖고 요코하마, 가나가와 나가사키, 호고 5개 항을 통상을 허용하고 개항장에서 미국인 거주, 상업활동에서 외국인들이 에도와 오사카 거주를 허용하고 치해법권을 인정하고요. 영사재판권을. 그다음 간세자주권을 상실해서 협정간세를 규정하고 5% 이내로 규정을 해요. 자, 그래서 이제 요 내용들 꼭 기억을 해두세요. 예전에 미일수호 통상조약하고 미일 하친조약 그 차이점 물어본 거 있었죠? 그래서 요거 기억을 꼭 해두세요. 그 외에도 미국 외에도 이제 안세이 5개국 그 협약이 돼갖고 그 당시 이제 그 5개 국가와 같이 또 협약을 맺게 돼요. 미국 외에도 그 네덜란드, 러시아, 영국, 프랑스 이런 4개 국가와 같은 조약을 이제 맺게 된다. 그래서 이런 그 안세이 5개국 협정 통해서 이제 미일 통상조약 같이 합쳐서 불평등 조약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이런 것들 이제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여기에도 좀 보면 이제 그 안세이노 다이코쿠가 있어요. 자, 이 안세이노 다이코쿠가 뭐냐면 그 당시 이제 그 안세이요 대옥사라고 해요. 다이코쿠는 대옥사인데 안세이노는 그 당시 연호예요. 그래서 그때 이제 막부하고 이제 종황양이파들이 대립을 했죠. 왜 대립했을까요? 그 계기가 됐던 사건이
미일수 통상조약 때 청왕의 치열을 받지 않고 막부가 단독 조약을 치게 됐죠. 그래서 원래는 종합파하고 양립파가 나눠져 있는데 그걸 계기로 해서 종합 양이론들이 결합되면서 타막 운동을 펼치게 돼요. 그걸 이제 뭐냐면 그 당시 막부의 수장이었다 이 나우스케가 탄압을 내. 그래가지고 그때 종합 양립파들을 잡아내요. 그리고 나서 그들을 대규모 숙청하게 되는데 그게 안세이 대옥이야. 그때 이 안세이 대옥 때 누가 죽었냐면 요시다 소인이라는 사람이 죽게 돼. 이 요시다 소인은 이제 예전에도 많이 했지만 뭐냐면 후에 메이지 유신의 주체자 있죠. 이 주도자들 다 이 사람이 거의 키워나다시피 한 그러니까 우리가 아는 누구야 이토 시노부 있죠. 이토 시노부부터 젊었을 때 이 뭐냐면 요시다 쇼인의 제자였어요. 근데 요시다 쇼인이 이제 죽을 때 좀 곱게 죽이지. 이걸 어떻게 죽였냐면 목을 자르고 그 다음에 허리를 자르가 죽인 거야. 그러니까 이제 자기 스승은 아무 죄도 없는데 그래서 죽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나중에 시체를 찾아갈 때 이걸 누가 봤냐면 이제 그 제자들이 본 거야. 당연히 분노하겠죠. 그 중에 한 명이 누구였어요? 이토 시도범이야. 자,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사람들이 이걸 계기로 해가지고 이걸 가만 놔둬서 안 되겠다. 그래서 샤쿠 나다모 사건이 해가지고 그 당시 이 나우스케가 거기 뭐냐면 지나갈 때 그 당시 미토군의 탈번 무사들 낭인들이 그 당시 이 사람을 죽였죠. 그래서 이제 이 사건은 이제 사쿠라 다몬 사건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이제 그걸 계기로 해서 친막부 인사도가 서양인대 테러가 확산됐다. 이 안세이노 다이코코.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야쿠가 이제 대처를 해야 되겠죠. 그러면서 했던 게 뭐냐면 공무합체 운동이야. 예전에 한번 시험 문제 나왔던 게 공무합체 운동인데 자 이걸 이제 좀 보려면 그 당시 종합양이파들을 좀 볼 필요가 있어요. 원래 종합파하고 양이파가 분리되어 있었다고 했죠? 근데 청왕의 칙표 사건을 계기로 해갖고, 칙거 사건을 계기로 해갖고 합쳐져. 그래서 이 종합 양이파들이 반막부 운동을 펼쳐요. 그러니까 이제 이 나우스케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안사이노 다이고코, 안사이 대옥사를 일으키는데, 그러니까 이제 막부에서는 이들을 혼자 다 감당할 수 없으니까, 이걸 좀 분열시킬 필요가 있어요. 그래갖고 내세운 게 뭐냐면 공무합체 운동인데, 막부가 주도를 해가지고, 이 공무합체 운동은 뭐냐면, 공은 뭐예요? 공가하고, 무는 뭐죠? 막부죠. 그래서, 막부하고 공가가 같이 정치하자는 거야. 예전에 막부가 독다전을 했잖아. 그러니까 이제 나름대로 누구 참여시킨가? 조정을 참여시킨 거죠. 그러니까 이제 종합양이파 안에서도 분열이 일어나. 이걸 수용하는 파와 거부하는 파가 생긴 거야.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 이제 그 종합양의 양대 번이 뭐였냐면 사스마 변하고 그 다음에 조슈 변이죠. 이들이 대립이 이제 일어난 거야. 분열이 생겨요. 그래서 사스마 변은 좀 약간 온건파들이에요. 그래서 수용하자. 성을 보였다, 막부가. 그래서 수용을 하고, 그래서 이제 있고, 그들이 이제 막부의 온건파들과 또 결합이 돼. 그 다음에, 일부 온건파도 결합되고. 자, 근데 조슈버는 우리는 이거 수용 못하겠다. 거부를 하죠. 그리고 뭐냐면 또 양이도 이제 막부에게 요구하고 그래요. 그리고 이 조슈버는 또 일부 이제 급진파 공가 세력들, 그 공가 안에서도 일부 급진파 세력들이 결합을 돼. 그러면 그 당시에 이제 청왕은 그 메이지 청왕이 아니라 메이지 청왕 그 아버지인가 그런 거야 아마 고다이고 청왕이는. 근데 누구 편을 들었냐면 공무합체 운동을 받아들여가지고 요 편을 들었어. 요 편을. 그러면 새로서 이제 조슈변이 힘이 약해지죠. 근데 상대적으로 뭘까요? 막부하고 청하고 결합된 사스마변이 어떻게 될까요? 정치적으로 커지죠. 그러니까 이제 이거에 대해서 이제 뭐냐면
그 뭐냐 조수변이 위기의식을 느낀 거야. 안 되겠다. 그래가지고 그 뭐냐면 조수변이 그 당시 그 청왕이 살고 있는 교토를 탄압하기 위해서 뭐냐면 공격해 들어가요. 그런데 결국에는 어떻게 되죠? 실패하게 되죠. 예. 그래서 이제 그 뭐냐면 이 조슈변이 탄압받기 시작해. 그래서 이게 공마합체 운동의 주요 내용인데, 자 이거 보면 자 하금무사 중심 급진적인 종황양이 운동이 전개하니까 막부의 건의, 이거 오타네요. 건의회복과 종황양이론을 억제하기 위해서 막부가 이제 중심으로 해서 공과 무가 같이 정치하는 공모합체 운동을 전개했다. 자, 그래서 이제 이때 이제 고메이치 왕은 공모합체 운동을 받아들인다고 했죠. 막부의 의견을 수용하고 그 과정에서 이제 뭐냐면 사스마 변 중심으로 해가지고 뭐냐면 그 영향력 확산되니까 조슈변이 뭐냐면 반격을 하게 되는데 이때 뭐냐면 패배한 게. 그래서 828 정변은 그 당시 사스마 변이 이제 뭐냐면 그 828 정변 공모합체를 주도한 사스마 변이 그 뭐냐면 급진파 공가, 이게 국에는 공가예요. 그 사스마 변이 이제 뭐냐면 그 급진파 공가를 추방하면서 조수변의 영향력이 약화되고요. 그 다음에 그 과정에서 조수 세력들이 반격이 일어나. 그런데 이 조수 세력이 패배를 하죠. 이게 김모의 변이라고 해요. 예, 8.18 정변을 거쳐서 그 김모의 변을 통해서 그 당시 사스마 변이 그 조슈변을 추방시키는 그런 정책을 하게 되고, 이때 사스마 변하고 막부가 결합해갖고 무슨 전투가 있었냐면 제1차 조수 전투가 있어요. 그래서 막부는 그 당시 이제 그 조수 세력이 약해진 틈을 타서 공격을 하게 되고, 그때 또 조슈변에 대해서 서양의 내국 연합함대가 공격하는 시기가 거의 일치돼요. 그래서 이제 일단은 그 제1차 조슈 정토는 나름대로 성공했어. 그래서 조슈변 자체 내에서 번뇌 종황양이파를 처벌하고 막부에 따를 것을 약속을 하죠. 예. 그래서 이런 것도 있었고, 자, 그 당시 종황양이가 이제 확대되면서 서양 세력들의 반격도 일어나요. 그래서 이제 그때 이제 무슨 사건과 무슨 사건이 나면 시모노세키 사건하고 포격 사건하고 사스이 전쟁이 일어났는데, 시모노세키 포격 사건 조수변하고 서양의 4개 연합 함대가 그 양의 시den을 보고 시모노세키를 공격한 사건이고요. 그 다음 사스이 전쟁은 그 다음 사스마 변에 일어난 나마모키 사건을 보상 문제로 둘러싸고 영국과 사스마 변이 싸웠다 영국이 이긴 사건이야. 사스마 변이 패하고. 요 나마모키 사건은 뭐냐면 그 당시 그 막정개혁을 요구하기 에도에 온 시마즈 히사미스 일행이 귀환 도중에 요코하마 교회 나마모기 총락에서 영국 상인의 행렬을 보고 그들이 행렬을 방해한다는 이유로 그 사스마 변사들이 그 영국 상인을 살해한 사건을 말해요. 그러니까 영국이 이걸 기회로 해갖고 사스마와 전쟁을 했는데, 이 조슈변과 사스마변에서 전쟁하는 과정에 누가 이긴 거야? 그 영국이나 외국 세력들이 이겼죠. 그때부터 종황양이 세력들이 생각이 바뀌죠. 아, 이제는 양해해서는 안 된다. 너무 얘들이 커진다. 그러면 양이는 뭐였지만 종황을 내서 뭘 하자는 탐악을 해야 된다. 그런 과정에서 이제 뭐냐면 조슈변에서 한때 쫓겨났던 그 종황양파들이 다시 복귀를 해갖고 조슈변의 실권을 장악하고요. 그 다음에 사스마변에서도 이제 막부는 이제 안 된다 해가지고 다시 이제 손을 끊게 돼요. 그러면서 이제 급진파, 이제 사스마변에서 급진파 종황양파들이 다시 집권하게 돼. 이해되시겠죠? 자, 그러니까 이제 급진파 종황양이파들이 각각 이제 사스마하고 조슈변하고 집권을 했지만, 예전에 그 김모의 변이나 이런 것 때문에 이제 사이가 별로 안 좋잖아요. 그걸 누가 하해시켜주는 사람이 필요하겠죠. 그때 이제 등장했던 사람이 누구냐면 그 유명한 사카모토 노마야. 사카모토 노마가 이제 들어갔는데, 이 사카모토 노마는 우리한테 잘 알려져 있지 않지만 일본 사람이 제일 존경한 인물 중에 한 명이에요. 그래서 이제 사카모토 노마와 그 밑에 있죠.
그 조슈아하고 이제 사스마 간의 연합이 형성돼. 이걸 이제 뭐라고 하냐면 사초 군사 비밀 동맹이 나와요. 예. 그래서 이거는 비밀 동맹이라니까 몰래 체결한 거예요. 막부가 알고 있을까요, 없을까요? 알고 없죠. 알 수 없죠. 그래도 이제 나름대로 이제 웅복 연합을 실시하면서 이제 조슈 사스마 연합이 형성되는데, 이때 이제 사스마에서는 그때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사이고 다카모리, 오쿠보 도시미치 라군무사가 번정의 실권을 잡아서 이제 방막으로 전환했고, 그리고 조슈는 다카스키 신사코 같은 하군 무사들이 기병대를 조직했다. 이때 기병대라는 건 이제 주의할 게 뭐냐면 말 타고 싸우는 부대가 아니에요. 이 부대는 사무라이 외에도 농민이나 상인들을 중심으로 여러 계층을 중심해서 일정한 성인 남자를 중심해서 서양식 무기로 무장한 뭐냐면 근대적 군대야. 이 기병대라는 거는. 그래서 이제 이들이 반란을 일으켜 번정을 장악하고, 그리고 이들 이제 급진파 양이들이 각각 손을 맺은 게 아까 말한 것처럼 그 사초 군사 비밀 동맹이다. 그리고 나서 이제 그 막부에서 조슈에서 다시 양이파들이 정권을 장악했다. 그 말들은 막부가 뭐냐면 그 제2차 조수 정벌. 그때 이제 사스마 변한테 요청을 해요. 좀 도와달라고. 근데 당연히 사스마는 아까지만 사초 군사 동맹을 계기로 해갖고 이제 돌아섰죠. 안 도와주죠. 그러니까 이제 막부 단독 막부가 이제 단독으로 이제 조슈를 이제 정벌을 갔는데, 막부의 군대가 누구한테 깨져요? 예. 요 뭐냐면 조슈 변한테 깨지게 되는 거예요. 그것도 막부는 사무라이 군대인데 이 조슈는 농민과 주민 군대예요. 그러니까 서양식 무기도 장착한 이 군대에 의해서 막부의 기병대가 깨지게 되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이 사건을 계기 위해서 이제 막부의 권위가 어떻게 될까요? 약해지죠. 이제 일개 변한 때 깨진 거 아니야, 막부가. 그래서 막부의 정치적 권위와 군사력이 상실됐고, 이제 막부가 이제 눈치챈 거야. 이제 더 이상 자기 힘을 가지고 통치를 못하겠다. 그래서 이제 기한한 게 대정봉환이에요. 대정봉환이 뭐냐면 자신의 권한을 그 당시 누구한테? 메이진청한테 지기하겠다. 메이저한테 갖다 바치겠다. 그때 이제 그 어떤 상황이었냐면 고메이 청왕의 주권이 메이지 청왕이 징해요. 메이지 청왕이 즉위할 때 나이가 7살인가 8살. 그러니까 잘 모를 때죠. 그러니까 메이지 청왕을 보좌한다는 명목으로 일종의 독국가 집안을 중심해서 일종의 연합체제를 형성해서 뭐냐면 실권을 장악하겠다는 거야. 그러니까 겉으로는 청왕에게 권한을 주겠다고 하지만 청왕이 어리기 때문에 독국가와 막부를 중심해갖고 연합 지배체제를 형성해가지고 계속 통치하겠다는 거예요. 예. 이걸 이제 뭐라고 얘기하냐면 대정봉환원에서 이제 주장한 걸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것을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그게 공의정체론이라고 해요. 공의정체론. 예. 그래서 공의정체론은 독국가 중심의 봉건 연방제 계획이야. 그걸 누가 제의했냐면 또 사카모토 노마죠. 예. 이것도 기억을 해두세요. 그러니까 사카모토 노마가 하락했던 것이 그 군사 비밀 동맹과 그 다음에 요거 얘기한 독국가 중심의 봉건 연방제 계획, 그 공의정체론과 관련된 대정봉환이죠. 결국에는 청왕에게 반환하니까 청왕이 수용해. 그러면 이때 이제 이 꼼수를 알고 있죠. 그러니까 거기 참여했던 이제 사람들, 그러니까 이제 사스마분과 조슈분 같은 들이 그 가치 정치를 원할까 안 할까? 안 하지. 얘네들 뭐 때문에 에도 막부들 가치 정치에. 그러니까 그 다음 자체 쿠데타를 일으킨 거야. 자체 쿠데타를 일으켜가지고 교토에 있는 에도 막부 세력들 추출하고 고구쇼 회의를 열어가지고 왕정 복구를 선언해요. 그리고 막부를 폐지시키고 삼직을 설치하고 쇼군의 간이와 영지를 조종해서 몰수를 해. 그러면서 이제 에도 막부가 이때부터 공식적으로 멸망했는데, 에도 막부의 단연 세력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들이 반란을 일으켜요. 이게 무슨 전쟁이냐면 무진년에 일어났다 해서 복신전쟁이 나는데, 그래서 이제 새 정부는 막부를 조중에 적으로 규정하고 토불군의 에도를 직결시키는데, 근데 이제 이때 쇼군이 저항했으면 이게 되게 내전이 길어질 텐데, 이 쇼군이 마지막 쇼군이 있는데 이름은 내가 기억 못했는데 이 사람이 항복을 해요. 그냥 마지막 쇼군이.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이 금방 항복을 해버린 거야.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이제
독국가 2의 그게 누군데? 독국가 2의 사다 그 뒤에 있는 사람인데 제가 이름을 까먹었어요. 그 독국가 요시토미인가? 예. 독국가 요시토미고 독국가 요시노부다. 이 독국가 요시노부인데 이 독국가 요시노부는 그 쇼군이 됐을 때 쇼군이 안 되려고 했어. 어차피 맞고 망하고 있었으니까. 근데 등에 떠밀려가지고 그 쇼군이 됐던 사람인데 그 정부군이 온다니까 그냥 성을 비우고 항복을 내버려. 그래서 이 사람은 일본사에서 상당히 높게 평가받아. 왜냐면 개기지 않고 그냥 항복했다 해가지고 자기 주제 알고 이 사람 잘 살아요. 끝까지 수명까지 누리고 그 메이지 정부가 많이 도와주고 또. 자, 근데 쇼군이 항복해도 그 자녀 세력들이 계속 남아 있었어요. 결국에는 그 요시노부가 항복한 후에도 1년 동안 더 끌었어. 이걸 무슨 전쟁이냐면 보신 전쟁이 나오죠. 예. 그래서 이제 도바 후시미 전투에서 막국을 패배했다. 뭐 이렇게 이제 기억을 해두시고요. 그거는 밑에 이제 보면 이제 막국 말기 때 상황을 쭉 이렇게 정리를 했어요. 그래서 좀 기억을 해주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뒤에 넘어가 메이지 유신 보죠. 메이지 유신. 자, 메이지 유신은 시험 문제 자주 나오죠. 그래서 개혁 내용에 초점을 맞춰 공부를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메이지 유신 몇 년에 일어났죠? 일단 1868년에 일어났죠. 그리고 그와 동시에 무슨 운동도 있었어요? 중국의 양모운동도 있었죠. 그래서 예전에 한번 양모운동과 메이지 유신 좀 동시대에 일어난 사건이었다는 걸 물어본 적이 있었죠. 양모운동 같은 경우에는 주로 한인 관료들이 주도했고 기득권 세력이죠. 예. 그리고 이제 얘네들 지방에서 개인적으로 분산적으로 했기 때문에 별로 호혈성이 없었어. 근데 메이지 유신 같은 경우에는 하청 무사 중심이에요. 종황 양익파들 중심에 갖고 그러다 보니까 기득권은 별로 없어. 그리고 종종 기득권을 깨야지만 자기가 잘 먹고 잘 사는 구조야. 그러다 보니까 중앙 권력을 바탕으로 개혁적 프로그램을 위해서 조직적으로 효율적으로 추진했다는 게 좀 다른데 그 하청 무사 중심은 이들의 출신이 되게 보면 어디 출신이 많냐면 사스마 변하고 조슈 변이 많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오쿠보 도시미치, 기도 다카야시, 그다음 사이고 다카모리 유신 상골이라고 하는데 이 세 명을 중심으로 해갖고 했고 그러면 이토 시도부미는 어디냐? 이토 시도부미는 그때 나이가 20대밖에 안 됐어요. 그래가지고 일종의 이제 주도는 못하고 밑에 이 세 명의 거두 밑에서 일종의 시다바리 할자야. 그래서 밑에 이랬던 애들이고 그 다음에 이제 막부 정치를 타도하고 청왕 중심 체제를 성립했다. 그래서 1868년에 메이지 정부가 이제 수립됐는데 이들은 이제 청왕 중심의 중앙 집권을 한 건데 왜 그러면 이제 막부에서 이제 왜 그 메이지 중심 청왕 중심의 어떤 그 중앙 집권을 확립하려고 했냐? 자, 메이지 유신이 내렸던 게 복구하고 혁신이에요. 모토가. 근데 복구와 혁신은 말이 안 맞죠? 어떻게 복구와 혁신이 동시에 존재할 수 있어? 이율 배반적이잖아. 근데 일본적 상황에서는 존재가 가능해. 왜냐면 자, 일본 같은 경우에 중앙 집권을 강화시켜서 그 다음에 근대식 문물 제도나 이런 것들 받아들이고 하잖아요. 근데 서양에서는 그게 아주 한 200~300년 동안 시민사회가 형성돼서 시민혁명을 통해 자본주의를 통해서 천천히 그게 이루어졌죠. 그래서 이제 밑으로부터 그게 가능했죠. 근데 일본은 종전 동은 시민사회라는 게 존재하지 않아. 다 신민들이야. 오랫동안 순종해서 살았던 사람들이야. 근데 이런 사람들 데리고 와가지고 혁신하겠다? 잘 안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제 이들을 끌어들이기 위해서는 뭔가 구심점이 필요하죠. 그 구심점을 어디에서 찾은 거야? 예전에 그 상징적 권력으로 남았던 청왕이라는 사람에서 찾은 거죠. 그래서 청왕을 예전에 돌아가면서 이걸 이제 청왕제를 바탕으로 해서 시민사회가 전무한 일본 사회에 근대화를 이식시키려고 했던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일본은 복구와 혁신이 동시에 가능했던 거죠. 예. 그러니까 청왕이라는 존재가 필요해. 왜? 상징적인 구심점을 잡을 수가 있으니까 그걸 통해서 혁신을 하려고 했다. 그래서 복구와 혁신이라는 말 자체가 뭐냐면 상호 배타적인 이율적인 상호적인 모순적인 말이지만 일본의 상황에서는 맞아 떨어진다는 거예요. 예. 이게 대한교과서 일본사 그 내용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이 정치를 이제 집권하면서 메이지 5개조 서문을 이제 공포해요. 그래서 그 메이지 5개조 서문 그 예전에 한번 시험 문제 나왔던 거죠.
그래서 한번 보면 1번 널리 회의를 열어서 모든 일을 공론을 결정지을 것. 그 다음에 2번은 상하 한마음으로써 국가의 실책을 활발히 할 것. 그 다음에 3번은 각각 군에서 서민의 일까지 각기 그 뜻을 표계하여 인심을 나태해지지 않도록 할 것. 그 다음에 4번은 잘못된 예풍수를 버리고 천재의 공도, 국왕의 법에 근거할 것. 그 다음에 5번은 지식을 세계에 구하여 왕국의 기초를 떨칠 것. 여기에서 이제 볼게 이제 1번, 2번, 3번 그 의미인데 이게 예전에 한번 시험 문제 나왔던 거죠. 1, 2, 3번의 의미가 뭐냐? 자, 일단 4번부터 설명하죠. 잘못된 예풍수를 버리고 이 잘못된 예풍수는 뭘까요? 1번에 잘못된 그 풍습도 있죠. 근데 어떤 걸림돌이 되는 거. 그런 것들 풍습으로 천지에 공도할 거는 뭘 하자는? 문명 계하론을 하자는 거야. 그래서 4번 조항은 문명 계하론의 어떤 기반이 됐던 방향을 설정인 내용이고요. 근데 1, 2, 3번은 이건 좀 약간 복잡한데 예전에 한번 기출문제 나왔던 건데 앞에서 언급했던 그 대정봉황을 할 때 그 대정봉황 할 때 그 에도막보가 내걸었던 논리가 뭐죠? 공의정치론이죠. 네, 공의정치론. 이 공의정치론의 주요 내용은 뭐예요? 독국가 막부를 중심으로 해서 일종의 연방 어떤 집단 지도체를 형성하자. 번드하고 같이. 근데 이제는 꼼수인데 일종의. 근데 이제 이 공의정치는 원래 독국가 막부에서 주장했던 건데 이걸 또 누가 수용하냐면 메이지 정권에서 수용해. 왜 메이지 정권에서 수용하냐면 일단 메이지 정부가 이제 중앙 권력 딱 차지했잖아. 근데 그 막부 말기 때부터 그 여러 개혁을 하는 과정에서 또 개항하는 과정에서 막부의 권위가 어떻게 돼요? 저하됐잖아. 중앙 권력이 저하돼. 그러니까 일반 평민들 입장 올 때는 그냥 메이지 정권이 들었으나 막부가 하나 똑같은 중앙 정부야. 중앙 정부 너무 권위되어 떨어지다 보니까 얘네들 말빨이 안 되거든. 그러니까 이제 우리 정치 뭐냐면 혼자 하는 게 아니라 너희도 같이 한다. 예전 너네 배제됐지. 그래서 일반 국민들 같이 한다. 그래서는 뭔가 새로운 논리가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그때 이제 독국가 막부에서 내렸던 공의정체론을 외연을 확정해서 받아들인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정치는 청왕을 중심으로 해서 뭐냐면 모든 국민들이 참여하는 그런 정치다. 그래서 일종의 정치적인 어떤 이념으로 제시한 거야. 어떤 이데올로기로서. 근데 그 막부의 집권자들은 자신의 권력을 국민들에게 나눠줄 생각은 1도도 없었어요, 진짜. 근데 이게 나중에 뭘로 해석되냐면, 어떤 식으로 해석돼요? 이거는 모든 국민들이 참여해가지고, 국회를 열어가고 같이 정치하는 그런 것을 하죠. 이게 무슨 걸로 넘어가죠? 갑자기 생각 안 난다. 자유민권운동. 자유민권운동의 바탕이 되는 거야. 그리고 1920년대 다이쇼 데모크라시의 바탕이 되고. 네. 그래서 세계에서 하루 집에 그 내용이 있더라고요. 그 바탕이 됐던 그 이념이 뭐다? 공의정치론이야. 공의정치론. 그래서 원래는 처음에는 정치적 어떤 이념, 이런 것들, 구에 불과했지만, 나중에는 실질적으로 이제 이런 자유민권운동이라든지, 1920년대 다이쇼 데모크라시와 연결돼요. 예전에 기출문에 나왔으니까 좀 파악을 해두시고요. 자, 그래서 이제 있고, 그러면 이제 복구를 하면 예전에 이제 율령정치 복구를 얘기했죠. 퇴장간제를 이제 실시하고, 물론 이제 이런 그 제재가 현실에 맞지 않죠. 그래서 나중에 근대시제도 다 바뀌어요. 근데 초기 때는 그렇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에도의 명칭을 도쿄로 개명하죠. 거기는 선두를 하게 되고, 그 다음에 에도성을 이제 한국으로 삼고, 메이지를 개헌해서 1세 1원 제도. 1세 1원 제도는 뭐냐면, 한 명의 청왕이 한 개의 연호를 사용하는 거야. 그래서 이제 이때부터는 일본만이 연호를 사용해. 그래서 중국도 없어졌는데, 이때, 지금도 일본 사용되죠? 그래서 쇼와 몇 년, 이런 식으로 쓰잖아. 얘들은. 자,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이 있고, 개혁을 이제 보면요. 이거 매우 중요하니까 기억을 해야 되겠죠? 서양 문명의 적극적인 수용과 중앙집권적 입헌군주의 확립부터의 부국강물 달성이고. 왜냐하면 요게
중요한 목표가 중앙 집권이야. 그래서 중앙 집권하기 위해서는 청왕을 상징적으로 삼아야겠죠. 왜냐 지방 분권적 상태에서는 개혁이 안 돼. 그래서 중앙 집권적 작업이 필요하다. 우리나라는 그게 큰 의미가 없는데 일본은 오랫동안 봉건제 국가였기 때문에 그게 잘 안 됐던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되게 필요했고, 그래서 정치적으로 보면 형식적으로 입헌주의, 입헌군주의 채택했지만 중앙 집권 정책을 해서 근대화를 효율적으로 달성하려고 했다. 그래갖고 처음부터 이제 다이모들 다 쫓아내면 반발이 클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판적봉환을 거쳐서 패번치원 두 단계를 나눠 했는데, 판적봉환은 뭐냐? 판적에서 이제 판이라는 거는 뭐냐면 그 판도, 그러니까 각본의 영지를 말해요. 적이라는 것은 호적, 영민을 의미하죠. 그러니까 영지와 영민을 누구한테 준다? 청왕한테 갖다 바친다는 거야. 그리고 대신에 이제 구번주든 지번사로 임명해서 행정을 맡겨요. 그러니까 일종의 이제 뭐냐면 형식상 청왕에게 영지와 영민을 주지만 그 행정 통치 누구한테 맡기는 거야? 예전에 그 다이모들이 맡기는 거야. 이름만 바뀐 거야. 행정관 관료 명칭이. 그래서 이건 형식적인 거고, 그래서 이제 이렇게 했고, 그 다음에 패번치원 단계가 이제 실질적인 건데, 자, 패번치원을 할 때 이제 변을 폐지하고 현을 설치해요. 그래서 요 과정에서 이제 막부에 다이모드에 반반이 많을 거다 생각해가지고, 일단 객소에 못하도 일단 중앙군을 편제해요. 그래갖고 종전에 이제 사스마와 조슈 도사변 병력들을 중앙군을 편입시켜갖고 일단 군대를 깔아놓고 이제 패변치를 하니까 처음에는 일본 애들이 반발할 줄 알았어. 그 밑에. 근데 일본 애들 특징이 뭐냐면 강한 놈한테 붙는 게 특징이죠. 순종하고. 그러니까 지네들이 이제 더 이상 못하니까 그냥 받아들여. 그래가지고 뭐냐면 부연제를 개편해서 종전에 변들이 다 해체돼요. 그래서 변들 해체되고 어떤 식으로 하냐면 변들 해체되고 서로 간에 기존의 변체제 관계를 그대로 현을 둔 게 아니라 서로 뭐라고 할까요? 그냥 뒤죽박죽 해갖고 현을 만들어. 그런데 이제 웃긴 건 사스마변과 조슈변은 그대로 놔둬서 자기는 현을 삼아. 근데 종전에 자기한테 말 안 듣던 변들 있죠? 다 해가지고 영토 교환하고 해서 변을 만들고 현을 만들고 그에 불을 둬요. 부연제죠. 그래서 3보 72연을 두고 그 다음에 그 분주를 이제 그 지변사를 이제 파견해가지고 번주들 예전에 지변사를 이제 뒀잖아요. 근데 이들을 이제 도쿄로 이주시키고 정부의 관리나 부지사, 현령을 파견해서 행정을 담당했다. 그러면서 변을 완전하게 소멸시켰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이런 패변치원과 판적보안과 패변치원을 통해서 지방 세력들이 제거되고 중앙 집권을 완성하면서 중앙 정부가 지방을 직접 통제하는 체제를 마련했다. 그래서 종전의 막번 체제가 해체됐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사회적으로 보면 봉건제 특권 폐지, 신분제 개혁, 의무교육제도 성립, 진병제, 유학생 파견 이런 것들 하겠는데 신분제 개혁을 이제 보면 그 3인평등을 조치시켰죠. 3인평등은 그 신분을 4개로 분류해갖고 각각 통일호족을 작성하게 돼요. 그래서 공가는 이제 항실 집안이죠. 다이모, 하족 집안, 일반 무사, 사족, 그 다음에 평민 이런 것들을 이제 뭐냐면 그 4개 계급으로 나눈 다음에 이들을 이제 새로운 통일호족으로 편성을 했다. 예. 그래서 이제 요 과정에서 평민의 권한이 강화됐는데 평민들에게 묘지라고요. 묘지는 예전에 사무라이들만 허용했던 성인데 이걸 평민들도 성을 사용하게 해요. 예. 그래서 이제 이때 많은 성들이 만들어진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조선후기 때 우리 수수 한부 역주했죠. 그래갖고 저도 미장박씨인데 그거 아마 선조들 제 노비 같아 제 생각에는. 근데 되게 보면 성을 이렇게 바꿀 때 되게 뼈대 있는 가문들을 바꾸잖아. 근데 일본 애들은 그렇게 생각 안 해. 일본 애들 하도 숭종만 배웠기 때문에 감히 그 예전 덕후가와 그 다음에 미나모토 그런 성들을 안 써. 그래서 자기 주제에 맞게 성을 일단 사용해야 되니까 뭐냐면 만들어요. 그것도 자기 주제에 맞게 이렇게 만들어.
어떤 자기 거주지를 바탕으로 만들어. 예. 그래서 뭐 제일 만든 나카무라상 이렇게 많이 들었죠. 나카무라라는 게 뭐야? 무라라는 건 촌이죠. 일본의 에도 시대 촌인데 나카는 중간촌이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내가 중간에 살았던 예전 손으로 살았던 중간촌에 살았기 때문에 나카무라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나카무라가 그렇게 많았던 이유가 뭐냐면 예전에 헐튼 나카무라가 씨를 많이 뿌린 게 아니라 예전에 평민계층이 많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측면에 볼 때는 뭐냐면 일본 애들이 좀 뭐랄까 자기 분수를 좀 알고 그렇게 하는 것 같아. 그래서 일단 이렇게 해서 이제 성을 만들고 그 다음에 거주나 직업의 선택에 자유 부여하고 그 다음 평민들도 무무 관리가 되는 걸 이제 허용하고요. 신분 간의 통혼도 허용했다. 네. 그래서 이제 있고 물론 거기에다 한계가 있어요. 불가춘 천민이 뭐가 있죠? 에따와 신의의 호칭은 폐했지만 이들 평민화가 했지만 우리가 세종시대 때 예전에 하척을 백정이라 부른다고 해서 그 백정이 되는 게 아니죠. 백정이 뭐냐면 하척이 되는 거죠. 마찬가지로 이들 평민화가 했지만 계속 이들은 차별받아요. 예, 이름만 바뀌었다 해서 그 사회적 차별이 없어지진 않는다. 그래서 에따와 신의가 나중에 무슨 운동을 펼친다? 수평사 운동을 펼친다고 했죠. 그것이 우리나라에 뭘 영향을 줘요? 백정 차별 운동인 형평사 운동에 영향을 줘요. 예. 우리나라는 그래도 평등한 국가이기 때문에 지금 뭐 갑오개혁 이후에 이제 양반 없어지고 백정 없어지고 지금 신경 안 쓰잖아. 우리 조상 중에 누가 양반이고 노비고 백정이고 신경 써요. 근데 일본 애들은 되게 신경 써. 이런 것들이. 그리고 에따와 신이라면 자기가 아무리 변호사고 판사고 검사해도 사회적 차별 계속 받아요. 물론 법제적인 차별은 안 받지만 사회적 차별은 계속 받아요. 예. 자, 그 다음에 3인 평등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진병제를 실시해요. 국민 개병주의에 계속 군대를 약성하는데 진병제라는 의미가 상당히 좋은 게 뭐냐면 근대 국민국가 형성하는 과정에서 이 똑같은 그 군대에 가면서 군대에서 모든 사람이 평등하죠. 왜 평등하냐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데 군대에선 유일한 기준은 뭐예요? 계급이야. 신분이 아니야. 계급 아래에서는 평민의 자식이나 재벌의 자식이나 다 똑같아. 그렇기 때문에 이 예전에는 이제 사무라이들이 일종의 군사 특권을 가지고 있는데 이제 사무라이뿐만 아니라 상인이나 공인이나 농민들이 모두 계급을 평등한 진병제를 하게 돼요. 진병제를 하면 국민으로서 일종의 뭐냐면 의무를 수행하게 되고 당연히 의무를 수행하면 뭐도 줘야 돼. 국민으로서 권리를 주게 되는 거죠. 그래서 나중에 이제 투표권이라든지 그 다음에 의무교육 이런 것도 받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만 20세 이상의 남자는 신분에 상관없이 3년 동안 번역에 복무하고 서양식 장비와 훈련을 받았다. 그래서 이는 서양식 장비와 훈련을 받은 근대식 군대가 나중에 사무라이들이 이끈 그런 그 전쟁이 있죠. 그래서 이제 나중에 얘기했지만 이런 것들이 선한 전쟁에서 그렇게 진압하는데 그 동원했다. 나중에 좀 얘기할게요. 근데 좋은 의미지만 그 사무라이나 그 다음에 농민들 입장에 볼 때는 이게 마음에 안 든 거야. 왜 마음에 안 들겠어요? 농민들은 예전에 군역의 의무가 없었는데 군대 가야 되니까 귀찮지. 지금도 그렇잖아요. 근데 사무라이도 나름대로 또 뭐냐면 불만이 있어. 군역의 의무는 누구야? 자신이죠. 일종의 특권이었잖아요. 싸우는 의무가. 근데 그 권리가 자기가 이제 소실되잖아. 그럼 사무라이스의 계급적 정체성이 어떻게 돼요? 약해되죠. 약화되죠. 자,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해서 서로 불만이 있게 거야. 그렇기 때문에 이것 때문에 이끼도 일어나고 봉기도 일어나고 그래요. 좀 이따 얘기하고. 교육적인 측면을 볼 때는 그 서양에도 보니까 이제 근대 국민 국가를 만들기 위해서는 의무교육 필요하다. 그래서 소학교 의무교육을 실시해요. 그래서 6년 이상의 남녀 소학교 의무교육을 시켜서 국민국가 형성 이단으로 국가가 적극적으로 교육에 간섭하게 되죠. 이거 약간 띄어쓰기가 잘못됐네. 근데 이제 처음에는 의무교육을 했다 해서 그 뭐냐면 크게 도움은 안 됐어요. 왜냐면 많이 의무교육인데 돈을 내러 가니까 잘 안 갔지, 안 보냈지. 그리고 시설도 별로 없었어. 그래서 종전에 대학고야 알죠? 초등교육 시설. 우리나라 서당과 비슷한 그걸 이제 소학교 삼아가지고 가르치니까 처음에는 안 보냈어, 자식을. 근데 나중에 들어가면서 이제 의무교육하면서 이제 공짜로 시켜주니까 그리고 이제 나름대로 이제 교육받는 게 좋으니까 이제 소 가려고 한 거죠. 그래서 교육을 통해서 신분 상승이 가능한 그런 사회를 만들었다. 그 다음에 대학도 설립됐죠.
그래갖고 곳곳에 7개 제국 대학을 만들어요. 그래서 7개 제국 대학 중에 제일 잘 나가는 대학이 동경대, 도쿄대. 우리가 경성제국대학이라는 서울대학도 원래 7개 제국대학 중에 하나였어요. 예. 그 다음 후쿠자 유키치가 만든 게이오 대학이 있고, 그 다음에 사범학교나 여자학교, 뭐 산업학교 이런 것들을 만들었죠. 그 다음에 이제 재정개혁 중에 지조개정 있죠. 이거 좀 외워두세요. 이제 시험 문제 나왔던 거니까. 자, 그 목적은 조세제도 근대활동의 지세학고인데, 문제는 이제 뭐냐면 예전에는 세금을 거둘 때 뭘 거뒀어요? 생산물을 거뒀죠. 생산량을 기준으로. 근데 생산량이라는 게 한계가 있잖아. 왜냐면 풍운에 따라서 왔다 갔다 하잖아. 그러니까 국가가 양출 재배 원칙을 제도 못해. 세수를 정확히 파악할 필요가 있잖아. 그러다 보니까 제일 객관적 기준이 필요하다. 그래서 이제 생산량을 기준으로 해갖고 걷는 게 아니라 지가를 기준으로 해서 걷는 거야. 지가. 그러니까 땅의 지가, 공시지가 있죠. 그래서 공시지가 3%를 기준으로 해서 뭐냐면 세금을 걷는 제도가 지조법이에요. 예. 그래서 이제 토지 소유권을 이제 공식적으로 인정하죠. 예전에는 보유권이라고 해갖고 애매했는데 농민들에게 토지 소유권을 인정해서 직권을 발행하고 토지의 수조권을 이제 다이모해서 국값 환원시키고, 그리고 가세 표준을 수확량, 곳곳아가에서 지가, 공시지가로 변경하고 소유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뭐냐면 3%를 내도록 하고, 그다음 소유권이 명확하지 않은 마을의 공유는 국유지로 편입시키죠. 그래서 물납을 급납으로 고치고 돈을 내게 하고, 그리고 세율을 지가의 3% 결정하고요. 토지 소유자가 세금을 납부하는 걸 원칙으로 했다. 근데 한계는 뭐냐면 아직까지도 이런 봉건적 관계가 좀 남아있었다는 거죠. 중층적이고 부분적인 정통 관례. 우리나라 똑같아요. 2폐지 사용권이나 영소조 특권. 그러니까 이게 그 당시에는 소작권이라 해갖고 우리식으로 따면 영정권 같은 것도 비슷한 게 있었나 봐요. 마을 공유지들 뭐냐면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권한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런 것들 무시하고, 그리고 3%가 지가의 3%가 합리적일 수는 있지만 또 지역에 따라서는 또 뭐냐면 그런 게 있어. 어떤 지역은 이제 뭐냐면 땅값만 비싸고, 그러니까 지가 있죠. 공시지가 비싼데 생산량이 별로 없는 데가 있어. 그러면 쌀을 팔아갖고 돈을 내야 되는데 어떻게 됐어요? 되게 많이 내는 거죠. 근데 어떤 지역은 생산량 높은데 공시지가 낮은 데가 있어요. 그럼 얘네는 이익 보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지역별로 하다 보니까 이제 우리 못 살겠다. 이거 너무 많다. 그러니까 봉기가 일어나는 거야. 이끼가 일어나는 거야. 농민들이. 그러니까 이제 나중에 하도 반발이 많으니까 세율을 3%에서 몇 퍼센트, 2.5% 깎아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농민저항이 일어났고, 이런 농민저항들은 주로 누가 하겠어요? 소작인들보다는 땅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뭐예요? 분홍들이 하겠지. 그러니까 이 호농들이 나중에는 그런 것들 불만이 많으니까 나중에 자유민권 운동에 또 들어오잖아요. 자, 이런 또 배경하고 연결될 수 있죠. 자, 그래서 이런 지조법 예전에 한번 시험에 나왔으니까 좀 파악을 해두시고요. 경제적으로는 자본주의 체제를 도입을 하죠. 그리고 근데 이제 일본은 상대적으로 이제 영국이나 미국보다 좀 늦었기 때문에 국가 주도의 자본주의를 진흥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귀족대의 특권, 지조법 개혁, 아까 전에 국가 예산제도, 식상업 정책, 철도 건설, 금융제도 개혁도 있었다. 그 중에 이제 복록 폐지인데 초창기 때는 이제 메이 정권이 등장하면서 그 당시 하족과 사족들이 가지고 있는 복록들을 줬어요. 처음에는 연금 형식으로. 근데 재정이 너무 가하니까 이게 안 되고 복록을 폐지해버리고 뭘 주냐면 금록 공채 직서를 준 거야. 그래서 이 공채 직서는 뭐냐면 오늘날 채권이에요. 국가가 발행한 국채죠. 그래서 이걸 주고 나서 몇 년 후에 뭐냐면 이 징설에 적혀 있는 돈을 상환해 주겠다. 이자 함께. 근데 몇 년 후는 이게 예측이 안 돼. 20년, 30년 후인데 그동안 뭐 먹고 살아? 뭐 먹고 못 사잖아. 그러니까 이게 하족들이나 사무라이 계층들이 이 받은 채권을, 지가증권을 갖다 팔아요. 싼값으로. 채권 시간. 그러고 나서 뭐냐면 이렇게 이제 하는 건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들이 대거 몰려가죠. 왜냐면 이들은 하는 일이 뭐였어요, 예전에. 그 칼차고 그냥 돌아다닐 밖에 없었잖아. 백수 건달이었잖아요. 대부분 몰락해요. 이 집안들이. 다만 일부들이 정신 차려가지고 자기가 이제 학교에 들어가서 또 시험을 보고 뭘로 전환되냐면 그 당시 경찰이나 교원이나 관리로 전환되지만 상당수는 몰락했단 말이야. 그러다 보니까 이 사족들이 어떻게 됐어요? 불만이 많죠. 예전에는 사무라이에서 뭐냐면 칼도 차고 뭐냐면 그 가오도 떨 수 있는데 칼도 못 차게 해. 그리고 자기만 갈 수 있는 군대도 이제 똑같이 평민도 같이 가야 돼. 그 다음에 특권이었던 연봉제도 폐지시켜. 그러니까 반발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이들이 이제 이 불만을 전환으로 폭발돼 나가고 결국에는 사족반란의 배경이 되죠. 뒤에 좀 얘기하고. 그리고 그 일부 세력들이 어디에 또 들어가요? 자유민권운동 들어가잖아요. 예. 자, 그래서 이런 것도 있었고, 그러나 식상업 정책은 많이 들었단 말이에요. 우리 구한말 때 그 정책 있죠. 경제정책. 이 원래 식상업 정책은 우리나라에서 처음 시작한 정책은 아니라 그 일본에 들어온 거야. 식사는 뭐냐면 식목일에 나무를 심듯이 자본주의, 그 다음에 서양의 자본주의와 그 다음에 경제체제, 그 공장, 근대 공장 이런 것들을 그래도 어디에 심자는 거야? 일본에 심자는 거야. 그게 식상업 정책인데 그때 이제 그 무기 공장을 만들어서 군비에 근대화하게 하고 강상 경영하고 그다음에 일본 철도 부설하고 근대적 화폐 제도를 채용하는데 일본 같은 게 예전에는 금과 은을 두 개를 같이 사용했어요. 에도 시대 때는. 그래서 금본위제, 은본위제 같은 두 개의 은 복분위제를 실시했는데 처음에는 이제 그 은본위 태안제를 실시했는데 영국에 따라서 근데 추세가 이제 은본위가 아니라 뭐죠? 금본위 넘어가죠. 그러니까 금본위 태안제로 바뀌게 돼요. 근본이 돼야지도. 그래서 우리나라하고 영향을 주죠? 그때. 그 다음에 우편제도를 이제 제정하고, 그 다음에 전화 전신을 도입하고, 기계제 공장제, 이런 것들 도입했다. 그 다음에 사상적인 측면으로 볼 때는 신도를 국교화시킨다. 원래 국교화를 시도했다라고 하는 게 정확히 맞아요. 예. 시도했는데, 왜 시도했냐? 그 당시 청황제를 강화시키기 위해서 신도의 여러 신의 우두머리를 몰려둔 거야. 청황을 둔 거야. 그러면 종전에 불교 같이 습합된 걸 떼버려야지, 일단. 그러니까 신불 분리령을 내세운 다음에, 그 불교는 불교고, 신도는 신도고, 그러니까 신도는 여러 신들 있잖아, 일본에. 여러 신들의 우두머리를 누굴 둔 거죠? 청황을 둔 거야. 그래서 청황이 신의 우두머리로서 신정을 한다. 이런 이제 통치 이념을 내서 신도를 국교하려고 시도했는데, 서양의 여러 세력들이 반발이 많은 거야. 근대 국가에서 종교 분리인데 종교일치 아니냐. 그러니까 시도는 했지만 공식화는 못 시켰어요. 그거는. 그 당시 일본은 서양의 여러 세력부터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구조였어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시도를 했고 그 과정에서 이제 신불 분리령이 내려놨는데 불교를 극복하고 국민 신앙의 중심으로 신사제를 확립하고 그 과정에서 사원이나 불상을 파괴하는 폐불 해석 같은 것들이 발생했다. 그래서 이제 신도나 이런 것들을 세웠지만 신도 국교화는 결국에는 시도는 했지만 완전하지 못했다. 이렇게 좀 기억을 해두시면 돼요. 자, 기독교는 처음엔 탄압을 했지만 예, 우라카미 사건. 그 우라카미 신도 기독교 신자들이 개종하다 정한 순교를 계기로 해서 외국의 항의를 받고 기독교를 묵인하고 나중에 공인하게 되죠. 그래서 처음에는 이제 그 카톨릭 같은 거 있죠. 예, 카톨릭에 있다가 카톨릭이 무인받고 이제 공인받고 나서 나중에 뭐가 들어온 거야? 개신교가 들어온 거야. 그러니까 개신교는 카톨릭이 피를 흘린 자리에 들어와서 쉽게 숟가락 하나를 얹힌 거죠. 이건 뭐 우리나라도 그렇고 뭐 중국도 마찬가지고 그 일본도 마찬가지예요. 자, 하여튼 이들이 교육과 의료 활동을 통해 도시들 중에 신자가 증가됐고 근데 기독교 전파는 일본이 그렇게 많이 전파되진 않아요. 그래서 전체 인구 중에 1%만 기독교를 믿어요. 우리는 지금 뭐죠? 기독교 천국이죠. 그냥 카톨릭부터 해갖고 뭐 개신교까지 합치면 뭐 한 2명 중에 1명은 믿는 것 같아. 예. 근데 일본은 그렇게 안 믿어. 근데 웃긴 것은 또 결혼식 때는 또 기독교식으로 해요. 얘네들 또 웃긴 거는. 예. 자,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했다. 자, 결과는 이제
그 일본의 좋은 점보다는 이제 우리는 이제 일본한테 당한 입장이다 보니까 되게 나쁜 점을 이제 얘기해야 되겠죠. 국수적이고 군국주의적이고 제국주의 체제가 수입됐다. 그래갖고 이제 일본 근대화를 보는 또 메이지 유신의 관점이 있어요. 그래갖고 뭐 메이지 학계 일본 학계에서는 강자파니 그다음에 노동파니 지네끼리 또 싸우거든. 근데 우리 이것까지 볼 필요 없을 것 같아. 그러니까 건너뛰고 그다음에 이제 사족반란을 이제 볼게요. 자, 사족반란은 이제 일어나면 이때 이제 사무라이들이 반란을 일으켰는데 일단은 여러 가지 이유예요. 일단은 폐번치연을 가정해서 낭인들이 많이 발생했고 징록처음 보는 계획이었고 복록도 못 받고요. 예. 그 다음에 폐도령이 돼가지고 사회적 특권도 폐지하죠. 진병제 같은 등. 그러니까 불만이 어떻게 돼요? 있겠죠. 거기에 이제 폭발돼 나가면서 사족반란이 일어났다. 그래서 이제 그 당시에 불평뿐만의 그 사무라이들은 되게 두 방향에서 일어나요. 하나는 자유민권 운동, 또 하나는 이 사족반란. 이렇게 두 가지로 일어나는데, 자, 이 사족반란은 여러 반란이 있어요. 뭐 사가의 난가 있고 신분의 난, 시기의 난 등등 있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반란, 마지막 그 사족반란이 세이나 전쟁, 서남 전쟁이야. 그래서 왜 서남 전쟁이냐면 도쿄를 기준으로 볼 때 큐슈 가고시마 지역이 어느 쪽이에요? 예, 서남 쪽에 있는 거죠. 예, 그래서 가고시마 중심으로 해갖고 서남 전쟁이 났어요. 그때 이 서남 전쟁을 이끌었던 사람이 누구냐면 사이고 다카모리예요. 이 사이고 다카모리는 원래는 메이지 정권에 참여했던 사람이죠. 그런데 나중에 얘기하겠지만 이 전환론을 둘러싸고 오쿠보 도시미치가 대립을 하게 돼요. 쫓겨나. 그래갖고 자기 고향이었던 이제 사스마 변에 그 당시 가고시마 가가지고 불평 사족들을 모아가지고 반란을 일으켜요. 예. 그런데 이제 이때 반란을 일으킬 때 어떻게 됐어요? 그때 그 정부에서 메이지 정부가 근대적 상비군을 파견하죠. 그때 근대적 상비군과 그 다음에 사무라이로 무장된 사무라이 중심의 그 군대가 충돌하게 되는데 누가 이기게 되죠? 근대적 상비군이 이기게 돼. 그래서 이 근대적 상비군이 사무라이 부대보다 훨씬 더 효율성이 있다는 걸 증명하게 되죠. 그때 이제 사이고 다카모리가 이제 싸우니까 이제 패배하니까 이 사람이 또 의리의 사나이거든. 나중에 얘기했지만 이 사람이 이제 만약 패배하니까 정부 측에 이제 욕을 해요. 우리 부하들 건드리지 마라. 대신 내가 죽겠다. 그러면서 할복 자살 쫙 하죠. 그래갖고 딱 할복하고 그 옆에 있는 부하가 목을 또 쳐주죠.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은 또 마지막 사무라이 이렇게 죽게 돼. 그래서 있는데 이 사람이 되게 의리의 사나이가 왜 의리의 사나이냐면 예전에 전학론 있잖아요. 전학론 내걸 때 이 사람이 주장했는데 정부에서 그렇게 했어. 나를 뭐냐면 조선 측에 사절단을 파견해라. 그러면 저 조선이 나를 잡아다 죽일 거다. 그러면 내 목을 가지고 와서 보여주면 일본 국내에 있는 사람들이 붕괴할 거고 그러면 한국을 칠 수 있다. 조선을 칠 수 있다. 이렇게 요구를 해요. 또. 그래서 일본에서 이 사이고 다카모리가 상당히 인기가 있어요. 이 사람이. 자, 그래서 이제 그 결과 그 서남전쟁 이후에 이제 사족의 반정부 운동은 뭘로 전환됐냐면 자유민권 운동 형태로 전환됐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는 안 나오지만 이때 또 뭐도 개척됐죠? 홋카이도도 개척돼요. 네, 홋카이도 아시죠? 일본엔 4개 섬이 있죠? 4개 섬. 혼슈, 홋카이도, 시코쿠, 쿠슈인데 홋카이도는 외에는 예전에 이제 다 일본이 개척했던 땅이고 홋카이도만 남았어. 그래서 홋카이도 지역을 이제 원래 러시아하고 좀 영토 분쟁이 있었는데 확실해갖고 자기 땅을 만들고 홋카이도는 에도 막부 말기 때부터 개척이 됐던 거예요. 그래서 홋카이도 남부 지역에 뭐냐면 번도 2개 설치하고 그래요. 예. 홋카이도는 누구가 살았던 거냐면 아이누족이 살았던 족이죠. 일본하고 좀 다른 그 아이누족들의 땅이었는데 여기를 개척을 해가지고 대규모 영토 확대를 해요. 그래서 대농장을 설치하고 그다음 홋카이도 개척사를 설치하고 각종 산업을 유치하고 그냥 서양식 농법 같은 걸 도입을 하고 그 아이누족들을 철저하게 동화 정책을 해요. 예. 이거는 아이누족 외에도 오키나와 있죠? 오키나와 일본 사람들 다르죠?
근데 오키나와도 고유한 언어가 있고 그런 건데 다 동화시켜 버리죠. 그래서 지금 아이누족들은 거의 없어요. 예, 있다고 해도 거의 이제 일본인들이 됐죠. 예, 그건 동화 정책을 했다. 그래가지고 이제 홋카이도를 개척을 했다. 예,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같이 기억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예, 홋카이도는 이제 예전에 했던 그 나중에 생긴 말이고 원래는 그 에도 시대 때는 뭐라고 했냐면 에조치라고 했어요. 에조치. 아이노드 땅, 에조치단 했죠. 근데 이제 홋카이도는 나중에 생긴 거고. 예. 자, 하여튼 자, 그러면 문명개혁원과 이학과 사줬단 부분을 볼게요. 우리 언제 시작했죠? 좀 쉬어야 할 때가 된 것 같아. 예, 좀 쉬었다가 할게요.